안녕하세요. 독서노술 독서치료로 2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미쌤의 문학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좋은 계절이 주는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만 가득한 9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작품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현진건은 김동인과 함께 근대 단편소설을 객작한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염삼석과 더불어 사실주의 문학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서문 안에 사는 가난한 인력거꾼 김첨지는 비가 내리는 어느 겨울날 병든 아내의 만류에도 일하러 나갔다가 오랜만에 행운을 만나 여러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행운에도 오늘만은 나가지 말라며 애원하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사다 주어도 먹지 못하는 아내에게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떠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현진건은 1900년 대구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형제들이 모두 출중하였는데 그중 셋째 형 현정건은 독립운동을 하다 평양에서 옥사하였습니다. 1920년 개벽지에 단편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24년에 들어서자 작품의 성격을 달리하여 객관적 현실에 입각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셋째형의 옥사 이후에 작품 활동을 접고 동아일보 기자 생활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1939년부터 다시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 운수 좋은 날, 불, 삐사감과 러브레터, 사립정신병원장, 적도, 무영탑 등이 있습니다. 일제감정기 또는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조약이 체결,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존속했던 식민지 역사로서의 기간을 말합니다. 19세기 후반 일본 제국은 조선이 수교를 거부하자 이를 명분으로 사이코 다카모리가 조선 정벌을 위한 정한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는 남하 정책으로 한반도 침략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흥성대원군과의 권력 다툼에 초기에는 친일 교합파를 지원했지만 김옥균 등이 갑심정변을 일으키자 청나라 병력을 사용하여 정변을 진압하고 일본을 견제하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에 대한 합병을 가시화했습니다. 1909년 7월에 한국의 흡수가 내각에서 결정되었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명분 삼아 일본 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한국 합병의 추진을 가속화하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반도 지역 전체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5년까지 35년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운수 좋은 날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해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습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통화 서품 또는 5푼이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했었습니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럭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습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었습니다. 구태여 쓰러면 못 쓸 바도 아니건만 그놈의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찾고 온다는 자기의 신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중증인 듯하고 병이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김첨지는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습니다.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반칙축으로 냄비에 끓이고 마음은 급해서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손으로 움켜서 둑밤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처박 지르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흙 뜨고 지랄병을 하였습니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목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김첨지는 아픈 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습니다. 홉뜬 눈이 발라졌건만 이슬이 맺혔습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 하였습니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는지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습니다. 김첨지는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아픈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목수건으로 닦으며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는 학생이 탔습니다. 의중에 그 먼 곳까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김첨지는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그르렁 그르렁 하였습니다. 정거장까지 가잔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습니다. 학생이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냐 묻고 김첨지는 1원 50전이라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습니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습니다. 관대한 어린 손님은 가자고 하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여 다름질을 한다느니 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습니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해서 바퀴도 속히 돌았습니다. 김첨지는 집 가까이 다다르자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병자의 움푹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습니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의 곡성을 들은 듯 싶었습니다. 어린 손님이 기차 놓치겠다고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체를 쥔 채 길 항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었습니다. 집이 차츰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랄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마따나 심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습니다. 노동으로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한기가 솟아나왔습니다. 온몸이 웅성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빈 인력거로 가느니 누구라도 태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곧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기차가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큰 짐으로 전차를 타지 못한 손님을 보고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무 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해 꾸짖으며 질팡갈팡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술이 취해 이 진땅에 어찌 갔나라고 길 가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갈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을 두리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김첨지가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늘리려고 버르적거리고 있을 때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왔습니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엉이 돋은 듯 온 턱과 뺨을 구렛나룻이 덮고 있었습니다. 뚱뚱보는 말라깽이를 보던 마태 술 한잔 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된 것 같이 고마웠습니다.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습니다.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습니다. 줄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 비어지며 자꾸 드리라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두부와 밑꿀이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셋째 그릇을 받아들였을 때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더 나왔습니다. 눌로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습니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게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치삼은 술이 넉 잔에 돈이 40전이라고 주의시키며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았습니다. 김첨지는 오늘 자기가 얼마나 운수가 좋았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술에 취해 자랑했습니다. 김첨지는 마누라가 오늘 죽었는데 집에 뻗을 쳐 놓고 술을 먹고 있다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치삼은 흥이 깨진 얼굴로 집으로 가자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기었습니다. 치삼의 잡은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습니다. 죽긴 누가 죽느냐고 득이가 양양하게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습니다.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그 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김첨지는 치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습니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가 뚝 떨어진 앵납방 한 칸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였습니다. 김첨지가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째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리는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를 빨 따르며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는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주기가 무딘 김첨지의 골을 찔렀습니다. 김첨지는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습니다. 발길로 누운이 다리를 찾는데 이때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때 빡빡 소리가 응악 소리로 변하였습니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울었습니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었습니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습니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았습니다. 누운 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김첨지의 말끝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릉어릉 젖혔습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오늘의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작품에서는 비가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암시하는 중요한 배경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전체에 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 작품은 반어적 구조로 되어 있어 현진건의 소설 중 사회의식과 반어적 단편 양식이 가장 적절히 결합된 작품입니다. 1920년대 사실주의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은 김첨지에게 있어서 실제로 어떤 날이었나요? 세 번째, 1920년대 한국 소설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소설 속에 빈민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지배한 가난이라는 현실과 사실주의 문예사조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진건은 운수 좋은 날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굴욕적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병든 아내를 두고 일을 나가야만 하는 김첨지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 민족에 무엇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상으로 문학 산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